여기까지 일단 통계적 추정까지 오기 위한 이산 확률 분포에서부터 연속 확률 분포까지 왔던 과정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결국.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과 분산 구하기를 했었어요. 구조가 확률 분포표. 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돼. 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확률 분포표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우리는 평균과 분산 구하기를 한 거야. 그때 이 분산 구하기가 이게 x를 바꾸어서 쓴 평균 계산이네 라고 이해가 돼야 돼. 그 다른 이름으로 이제 편차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얘가. 얘가 여기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야. 그러니까 평균값 계산이야 이것도 결국은. 근데 이 x자리에 뭔가 바뀌어서 들어간 거지. 이렇게 들어간 x를 바꿔서 쓴 평균값 계산을 다른 식으로도 이제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지. 이런 거 물어볼 거라는 거야 이제. 이산화의 분포에서 공부한 게 이게 다예요. 결국은 이게 다인데 이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다 보니 확률 자리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채워지고 있더라. 걔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항 분포는 이렇게 시행 횟수와 시행에 따른 확률값 걔를 기준으로 n과 p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할 건 뭐야? 평균과 분산이야. 똑같아. 근데 이제 구하는 과정이 이 위에서 구했던 과정대로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좀 번잡스럽고 계산도 많고 막 이래서 수학자들이 많이 계산을 해준 거지. 얘는 그냥 n과 p를 곱하기만 하면 되고 얘는 np, q만 곱하면 되고 이렇게 결과값들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별로 없어. 이 표 작성만 잘하면, 그거 가지고 평균 구할 줄만 알면, 그 다음엔 다 변형이야. 오케이? 니네가 할 게 딱 두 가지네. 확률 분포표 채워넣기, 확률 분포표 만들기. 그 표를 가지고 평균 구하기. 그게 다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서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리면 이제 이산 확률 분포가 뭐로 바뀌어요? 연속 확률 분포로 바뀌는 거였죠.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저기서 이 확률 분포표가 했던 역할을, 여기서 누가 했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애가 대신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대신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막 이럴 텐데, 근데 이제 면적과 관련된 얘기로 바뀌거든요. 그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진다. 이 면적이 1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막 그리면, 뭐 그림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텐데, 다 면적이 1이야. 우린 이 단어가 보이면 다 이걸로 풀 거야. 면적이 1이야. 이것만 가지고 풀 거야. 여기서는 평균과 분산 안 물어봐요? 원래 물어봐. 원래 물어보는데,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적분을 써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요, 아직까지 다항식 적분만 할 줄 알아. 2차식 적분, 3차식 적분, 요거밖에 못해. 초월함수는 적분을 할 수가 없어. 아직 삼각함수라든가 로그함수라든가 지수함수라든가 이런 건 적분을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나오더라도 면적을 구할 수 있어. 그게 안 되는 거야. 뭐만 구할 수 있어? 다항식으로 주어진 것들이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긴 그래프에 대한 면적 계산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1차식이라든가 직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건 뭐 굳이 적분 도구를 안 쓰더라도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 계산하는 건 할 줄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거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적분이라는 도구를 안 써도 크게 무방한데 간혹 이제 출제자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줘. 그냥 2차식으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면 그러면 2차식 가지고 적분해야 되겠지 이제. 근데 적분도 우리 공부해봤잖아. 이 면적은 이 전체 면적 사각형 면적이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런 것도 공부해봤잖아. 적분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나올 일은 좀 희박해요. 그 수능 시험 문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정말 수학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수학적으로만 가능해. 이런 문제는 안 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거. 수학이라는 학문적으로만 가능한 거.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꾸로 이거는 되죠. 이게 뭐라 그랬어? 여기서 온 거.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했었지. 정규 분포는 뭘 따라가요? 평균과 분산을 따라가는데 이 평균과 분산이 다 여기서 구해지는 것들이잖아. 평균 분산. 그래서 이 평균값에 따라서 여기 위치가 결정되고 분산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결정돼. 분산값이 크다는 얘기는 분산이 뭐였어? 편차를 알아보기 위한 값이었어. 편차는 뭔데? 각각의 별량들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편차야. 그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산은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아이들의 점수, 이런 어떤 숫자들, 이런 숫자들, 수치들이, 별량들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멀어졌니? 그게 분산이야? 그럼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애들의 어떤 숫자들이 평균하고 멀리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됐어?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떨어진 정도가 작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균에 많이 모여있겠지. 그래서 분산값이 작으면 이 가운데에 많이 모인 그림이 그려져. 이게 더 작아야 돼. 표준 편차값이 얘가 더 커. 작을수록 그래프는 높아지는 거야. 뾰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는 거야. 평균은 뭘 결정한다고? 위치.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지. 작아지면 왼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분산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라가고 분산값이 커질수록 완만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애들이. 별량들이.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많이 모이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 두 놈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다양하게 그려지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서 얘네들을 다 통일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기준값 통일하는 거야. 뭐가 기준이었는데? 얘가 기준이었어. 이 기준값을 통일시킨 새로운 정규분포를 만든 거야. 똑같이 정규분포인데 기준값만 통일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를 뭐라고 불렀어? 표준화시킨 정규분포라고 불러. 표준화를 시켜야겠네? 그 표준화 작업을 표준편차분의 편차라고 불렀어요. 표준화시킨 건 x라는 변수를 z라는 변수로 바꿔 쓰는 작업을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죠?
이 별량에다가 평균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시그마 한 칸,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이게 1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시그마 한 칸을 1이라고 본다 그랬지?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애초에 정규분포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간에 여기서는 이렇게만 그려져요. 다 이렇게 오는 거야. 이 그래프도 표준화를 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 이놈도 표준화를 시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서로 변수가 다른 놈이 있는데 얘랑 얘랑 변수가 서로 달라요. 상황도 달라. 그러니까 기준값이 서로 다른 정규분포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두 놈은 서로 비교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놈을 한꺼번에 일로 갖고 와버리면요,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겹쳐져 버리니까 비교가 가능해. 무슨 일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A반이랑 B반이 있는데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 달라. A반에서 80점 맞은 거하고 B반에서 80점 맞은 게 누가 더 잘할까? 이런 게 비교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 기준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80점이 어떤 반에서는 잘한 점수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반은 애들이 다 100점이야. 근데 얘가 80점 맞았어. 그럼 얘는 못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주변 전체의 기준값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80점이라고 하는 이 8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A반에서 80점 맞은 거하고 B반에서 80점 맞은 거하고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각 반 내에서는 그걸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야. 누가 더 잘했니? 이렇게. 이게 기준값을 통일시켰을 때 표준 정규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전체적인 구도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거라는 거야, 이제. 이제부터 추정을 하려는 거야. 자, 추정을 할 건데 뭘 추정하냐면 평균값이 어디에 있을지를 추정하려는 거예요. 평균은 항상 여기 있는데 뭐. 평균 여기 있는데. 이게 평균값인데. 그러니까 이 수치를 안 주겠지. 이런 것들은 안 줄 건데, 내가 어떤 집단에서 표본이라는 거를 꺼내요. 이 집단이 가지는 평균과 분산을 다 구해놨다면 그런 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전체 인원을 조사하기가 되게 곤란해. 그래서 그 중에서 표본만 이렇게 꺼내서 전체의 이 평균과 분산을 다 추정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표본을 꺼내는 일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통계적 추정입니다. 이렇게 원래 조사해야 되는 집단이 있어. 원래 조사 대상들이야, 이게. 이거를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나는 원래는 이 집단을 다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뭐 이러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미국 전역의 인구 분포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미국 전역의 인구 모든 사람들의 나이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오늘 워싱턴주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저쪽 다른 주로 넘어갔어. 근데 오늘 워싱턴주에서 또 애들이 막 태어나고 죽고 막 이러네. 새로 신생아도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 또 가? 조사가 불가능한 거야, 이런 거. 그치? 이런 경우. 또 워낙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서 조사할 수가 없어. 뭐 모래알 같은 거. 모래알 크기에 뭐 이런 거. 조사할 수가 없어. 그런 거 할 때 표본을 꺼내야겠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로 내가 표본을 꺼내는데 여기 하나 이렇게 표본들을 꺼내면 되겠지? 군데군데서 이렇게 하나씩 균일하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꺼내는 작업을 하는 걸 표본 추출이라고 그래. 표본을 꺼내는 거야. 단어를 그렇게 써. 그래서 근데 표본을 꺼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20개쯤 꺼냈어. 표본 1을 만들었어.
근데 다른 방법으로 또 20개를 다른 방법으로 또 꺼내. 그냥 표본 2가 되겠지. 그지? 표본을 꺼내는 방법이 이렇게 모아서 꺼냈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모아서 꺼낸 거 아니다. 여기서 균일하게 20개를 꺼낸 거다. 오케이? 균일하게 20개를 꺼내놓고 걔네를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해. 요게 표본이야, 표본. 요게 표본이고, 또 다른 식으로 표본을 또 꺼낼 수도 있어. 또 여기서도 꺼낼 수 있고, 표본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맞지? 이 표본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요. 이 표본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걔를 이렇게 써. 위에 짝짝이를 하나 더 써. 바를 하나 붙여서 이건 표본 집단의 평균값이야. 그럼 그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겠네? 얘도 있겠네? 각 집단마다 평균값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쭉 가서 뭐 이 집단이 모두 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본들을 막 꺼내서 이 평균값들을 계산을 해놓는 거지. 근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값을 계산해 봤더니 단어들 잘 들어야 된다. 헷갈린다. 이 한 집단의 평균 계산했어. 이거 평균값이야. 얘도 평균값이고 얘도 평균값이고 얘도 평균값이고 다 평균값들이다. 그 평균값들의 평균을 또 구한다는 얘기야,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실제로 문제에서 그런 단어를 쓸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 요거는 계산하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인정하고 쓰자. 이거 보여주려면은 팔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좀 간단한 상황을 두고 니네가 한번 해봐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모집단의 크기가 한 5개 정도 돼. 근데 니네가 표본을 2개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5개에서 2개를 꺼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니? 10개. OCE.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짓수. OCE. 그럼 계산하면 10개야. 그러니까 이런 표본이 몇 개 만들어진다는 거야? 10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거 평균값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평균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눌 거야. 이게 첫 번째 놈의 표본 평균이야. 두 번째 놈의 표본 평균은 뭐 x1과 x3을 더할 거야. 또 2로 나눌 거야. x1과 x4를 더할 거야. 또 2로 나눌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표본 평균들이야. 그러면 이 안에 다섯 개라고 했지? 이 안에 x1은 몇 번 포함되어 있을까? 자, 5개 원수가 있어요. x1, x2, x3, x4, x5 이렇게 있어. 나 여기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10가지라고 그랬지? OCE. 그지? 근데 x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의 개수는 몇 개야? x1은 무조건 뽑아놓고 나머지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 4개. 이 안에 얘네들을 내가 이게 지금 뭐 라지 x1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의 평균, 뭐 세 번째 집단의 평균, 이거는 10번째 집단의 평균 이렇게 쓸 거야. 나 얘 가지고 또 평균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됐지? 이거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된다. 근데 그 안에 x1이 몇 번 들어간다고? 4번. 그건 4배의 x1 플러스 x2는? 그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그거를 뭐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돼. 20으로 나눠야 되나? 이거 또 2 나누는 거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해서 10으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분모 20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5분의 x1부터 x5까지 합이 되지. 그러니까 평균값 계산이잖아, 이거. 5개 더해서 5로 나누는 거.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계산은 그냥 모평균 계산과 같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그냥 간단한 상황 가지고 한번 보여준 건데, 이거, 따지고, 이제, 이게 정말 그래요? 라고, 그러면, 얘 정도의 상황에서는 보여줄 수가 있는데, 개수가, 모집 단위 개수가 10개만 돼도요, 이거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쓰도록 하시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구하는 거는 그냥 모집 단위 평균과, 계산 과정이 같아요. 결과가. 그 다음에, 얘도 구하라고 그래. 이놈은 얘랑 같다. 이거는 기억해서 쓸 거예요. 표본 평균이 갖는 평균과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평균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내가 이게 표본을 꺼내는 일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까지가 한 문제고요. 통계적 추정에서 여기까지가 한 문제고, 지금까지는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이런 질문들을 할 거야. 표본 집단을 한 집단만 딱 꺼냈을 때, 전체 모집단이 있는데, 뭐 공장에서 막 물건들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10개를 표본을 딱 추출했어.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거야. 두 번째 상황은요. 표본 10개짜리를 한번 꺼내보고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집어넣어. 다시 두 번째 표본을 또 꺼내, 세 번째 표본도 꺼내, 이렇게 표본을 여러 번 꺼내는 거. 그게 두 번째 상황이야. 추정에서는 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표본을 딱 한 개만 꺼내서 요걸 보고 전체를 추정할 건지, 아니면 표본을 여러 개를 꺼내서 볼 건지. 두 가지 상황인데, 여러 개를 꺼내면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려는 거야. 여러 개를. 표본을 딱 하나만 꺼내서 전체를 추정하는 게 저 뒤에서 할 얘기야. 그건 신뢰도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준값들이 바뀌는 거, 이거 평균이랑 분산이 바뀌는 거.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만들 때 평균과 분산은 저렇게 따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표본들을 내가 여러 개를 막 꺼내서 이것들을 조사해 본 거야. 그러면 그때 평균은 안 변하겠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평균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지? 근데 분산은요. 정규분포가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나온다 그랬지? 평균들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놈들이 가지는 분포를 보는 거야. 걔는 평균값은 안 바뀔 건데 분산값은 바뀐대요. 이렇게. 이거 잘못 썼네. 쏘리? 잘못 썼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자, 표본을 여러 개를 꺼낼 때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또 이거 하면 돼. 또 이거 하면 돼.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문제만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걸 쓰는 상황인 건지 이걸 쓰는 상황인 건지 잘 구분하면 되는데, 일단 뭐 표본을 추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쪽에 얘기겠지. 근데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는 거야.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를 조사하고 싶어. 분포를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이 얘기야. 표본을 여러 개 꺼낸다 그랬어.
그 분포를 봤더니 또 얘를 만든다는 거지. 됐지? 자, 신뢰도라는 얘기는 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이거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변량이 될 거고, 이때 얘가 가지는 평균값도 여기 있을 거고 뭐 이럴 거야. 똑같이 이거 계산하는 거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좀 이따 얘기를 이거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까? 뭐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어느 모집단에 모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모집단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통계적 추정에 해당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 모집단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 그지? 처음으로 모집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봤잖아, 오늘. 통계적 추정 단어 들어오면서 모집단 나왔어? 이거 추정 문제네. 그리고 이런 기호들도 보이잖아. X바 이것도 오늘 처음 본 건데, 그지? 표본 평균이란 뜻이었고. 자, 확률 분포표를 줬으면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그랬지?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그럼 이거 표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이 표를 채우는 방법은 이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돼. 근데 3분의 1과 2분의 1 더한 게 값이 얼마야? 6분의 5. 그럼 얘는 값이 얼마겠어? 6분의 1이겠지. 다 더하면 1 나와야 될 테니까. 그러면 뭐 문자 없죠? 끝. 일단 확률 분포표 채운 거 끝. 자, 여기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짜리인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개를 꺼낼 거야 라는 뜻이야. 표본의 크기가 개수예요, 개수. 이 모집단에서 개수 16개를 꺼낼 거야 이런 뜻이야. 우리 아까 5개 모집단에서 2개를 꺼내는 걸 봤잖아. 잠깐 해봤잖아, 그지? 이번에는 이 모집단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 모집단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16개를 꺼내는 걸 해봤다는 거야. 됐지? 16개를 꺼내봤어.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 아무렇게나, 이미 추출. 아무렇게나 16개를 꺼낸 거. 근데 그거 가지고 분산 구해보라는 거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이거. 그럼 나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모분산 구해서 N으로 나누면 돼. N이 얼마라고? 크기 16. 그러니까 분산 구해서 16으로 나눠주면 끝이야. 자, 그럼 이 확률 분포표에서 분산 구하는 거,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는 이제 이상할 분포에서 충분히 하는 일들이니까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모평균. 모평균을 구해보면 모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쭉 더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얘는 0이니까 곱할 필요도 없고 이거 2개 곱하고 이거 2개 곱할 거야. 분모 6으로 통분할게요. 6으로 통분할 거야. 그럼 6분의 2가 있는 거야. 얘랑 곱할 거래. 마이너스 4 플러스 0 플러스 1. 그래서 평균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뭐야, 1 더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평균 구하기 해봤고. 자,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구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 제곱해서 뺄 거야. 그래서 뭐 제평평제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 X를 제곱한 상태로 평균을 구해. 여기는 X를 제곱하래. 이거 제곱하래, 이거 제곱. 그걸로 평균 구하래. 우리 그냥 평균 구해봤잖아. 그거랑 똑같이 할 건데, 이거 제곱해서 평균 구하라는 거야. 여기만 달라지겠죠, 여기만. 제곱해서 구하라니까. 거기서 평균 구한 거 제곱해서 빼래. 정리해볼까? 6분의 16 플러스 0 플러스 1. 제곱의 평균. 됐어요? 그리고 빼기. 평균 제곱하래. 4분의 1. 그럼 16으로 통분하면 되겠다, 이거. 안 되는구나. 12로 통분해야 되는구나. 쌤이 산수를 잘 못합니다. 이거 17인데 2 곱한 거죠? 10이면 17에 2를 곱하면 34 빼기 3 곱한 거야. 12분의 31이야. 이게 분산이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분산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근데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분산이라고 공부를 해놨다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모분산을 구한 거예요.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16분의 1 곱하기 12분의 31.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 되겠어? 응. 이게 다야. 계산이야, 그냥 여긴. 어려울 게 별로 없어. 근데 진짜 숫자가 저렇게 나와? 뭐 후진데? 내가 분산 잘못 구했나? 모분산을 잘못 구했나?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랬어. 그럼 3분의 4. 그다음 플러스. 얘는 뭐 곱해봐 0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곱해봐 6분의 1. 이거네. 빼기. 평균 제곱 4분의 1. 이것도 12로 통분해보면 16. 똑같은데? 플러스 2. 마이너스 3. 아, 다르구나. 아까 다르구나. 18에서 3을 빼니까 15. 12분의 15면 4분의 5. 이게 4분의 5였네. 여기. 64분의 5가 이제 구하려는 값이 될 겁니다. 1번이 나오는 거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표본을 꺼냈을 때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계산 문제가 주류를 이룰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지금 글자가 많은 거, 이걸 보고 해석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테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8번. 이번엔 표준 정규분포 표가 주어지고 또 뭐 이런 이상한 또 문제가 나왔어. 쭉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임의 추출. 그지? 이거 꺼내겠다는 얘기지. 원래는 모든 가구들을 다 조사하는 건가 봐. 월 식료품비를. 1인 가구에 월 식료품 구입비를 조사할 거야. 그러니까 1인 가구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 1인 가구 중에서 임의로 추출해서 16가구만 보겠다는 거지. 16가구만. 16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의 표본 평균을 구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집당 구해놓은 거죠. 그죠? 아니네. 표본 평균이 여러 개를 조사했는데 그 평균이 48만 원 이상이고 48만 원 이하가 되는 애들 따로 추려보자는 거지. 됐어? 그러면 표본을 몇 개 꺼내는 거야? 되게 많이 꺼내는 거야. 맞지? 자,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는 평균이 45만 원. 표준 편차는 8만 원. 이거 뭐야? 모집단 거 다 알려줬는데? 그냥 식료품 구입비. 식료품 구입비에 대한 그냥 정기분포를 다 줬어요. 평균이 45만 원. 표준 편차는 8만 원. 이런 정기분포를 가질 거래. 이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있어, 우리. 자, 그런데 16가구 1인 가구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가구. 그럼 이건 저거구나. 표본을 16개짜리 표본 하나를 꺼냈다는 얘기네. 근데 그런 짓을 많이 해볼 거야. 표본 16개를 꺼낼 건데, 이렇게 16개를 꺼내보면은 그 표본 집단의 평균, 또 다른 방법으로 16가구를 또 추출해보면 또 그때 평균이 서로 다를 거 아니냐. 그 평균 값이 이 사이에 오도록 하는 거를 나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표본 평균이 가지는 분포를 알고 싶은 거야. 16개의 표본을 내가 꺼냈을 때 그들의 평균들, 그 평균들이 이런 데 와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근데 그냥 모평균은 이렇게 기준값들 다 줬으니까 여기쯤에 45만 원 있고 8만 원 기준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 가면 되거든? 여기서 8만 원 더 하는 거니까 얼마야? 53만 원 될 거고 8만 원 빼면은 37만 원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단이 가지는 분포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표본 집단의 평균이 가지는 분포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린 이 그래프를 쓰려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n이 16일 때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분포는 평균값은 변해 안 변해? 평균값은 안 변하고요. 분산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분산이 n분의 분산. 그러니까 이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편차가 되는 거예요. 16으로 끊을 거니까 4분의 분산 8만원. 이놈의 제곱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분포에서는 표준편차가 얼마로 바뀐 거야? 2만원으로 바뀐 거야.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분포의 변수는 평균값이, 표본 평균값입니다. 자. 표준편차가 8만원.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응? 응. 이 분포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어쨌든 여기 평균값은 안 변한대요. 45만원. 근데 표준편차 한 칸이 뭐가 되지? 2만원으로 바뀐 거야. 2만원으로 바뀌어서 요 한 칸의 크기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47. 여기서는 얼마였는데? 53이었는데. 47로 바뀌는 거지. 분포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런 분포 안에서 나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44만원 이상, 47만원 이하. 44만원? 여기 있네. 44만원. 그 다음에 47만원? 얘네. 이만큼 구하라는 거네. 이게 Z값으로는 뭐가 되겠어? 표준편차 한 칸이 1이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1. 얘는 0.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0.5. 그래서 1과 0.5, 1과 0.5 두 개 더한 거 0.5328. 답이 2번 되는 거야. 오케이?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이 가지는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새로운 분포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렇게 바뀐다는 거. 한 번 들어서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되게 헷갈릴 겁니다, 지금. n이 16인 상황, 그러니까 뭐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꺼낼 건데 그 표본들의 평균값들을 다 계산해 놓는 거야. 각각의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계산해나 요렇게 꺼내놓고 요 표본의 또 평균을 따로 계산해나 그 평균값들의 분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런 일을 언제 주로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불량률 만들 때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데 불량률이 생길 거 아니야. 기계로 막 제품들을 막 찍어낼 테니까 불량률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한 3개 정도 불량품이 생겨서 3개는 뭐 재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버리든가 이래야 돼. 폐기를 하던가. 근데 여기 봐봐. 각각의 제품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16개를 모아서 그놈의 평균을 가지고 분포를 만들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지? 그래서 이 편차의 크기가 되게 줄어들어. 이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트에서 개수를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하는 이유가 이런 수학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씩 팔 때는 주로 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클 때 반품률이 적겠지. 이 하나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클 때는 낱개로 파는 게 유리해. 그런데 불량률이 좀 커. 그러면 3개를 묶어서 한 제품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불량률이 줄어들어. 하나씩 팔 때보다.
얘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불량품이 상위 몇 퍼센트 이럴 거 아니야. 뭐 하위 몇 퍼센트 이럴 거 아니야.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든가, 무게가 너무 줄어들었다든가, 뭐 길이를 표현한다고 해도 뭐 길이가 너무 작다든가. 이건 불량률일 거 아니야. 그 불량률에 해당하는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하나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3개짜리 한 묶음이 있다고 하자. 두루마리 휴지를 파는데 이게 3개짜리가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팔 거야. 그러면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는 길이가 조금 작더라도 3개의 평균값은 만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해 갈까요? 다시 각각의 제품으로 봤는데 한 제품은 50m가 기준이야. 한 제품은 51m가 나와. 하나는 50m가 딱 나왔어. 한 제품은 49m가 나왔어. 이렇게 팔면 하나는 불량품이야. 49m. 근데 3개를 묶으면 평균값이 나와. 50. 그럼 정상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버릴 게 줄어들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표본을 꺼낸다는 게 이게 세트 상품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16개짜리 표본을 꺼낸다. 그럼 16개짜리 한 묶음 제품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팔면은 불량률이 줄어들어서 원래 낱개로 팔았을 때는 버릴 것들이 생기는데 묶어버리면 정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해져. 그거 이해돼? 그래서 마트에서 되게 많이 쓰는 이런 경제 논리가 되는 거지. 그 아까 얘기했던 하나씩의 신뢰도가 클 때는 낱개로 파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려면 그 신뢰도를 높이려면 제조 공정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거고 기계도 막 새 거 만들어야 될 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품 어디서 팔어? 백화점에서 파는 거야. 실제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요. 백화점용 제품과 마트용 제품의 공정 자체가 달라요. 같은 기계에서 찍어냈는데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뭐 순서대로 백화점에서 주문 들어왔으니까 백화점으로 보내고 마트에서 주문 들어왔으니까 마트로 보내고 이게 아니야. 신뢰도가 높은 제품들을 백화점으로 보내는 거고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제품들은 모아서 마트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마트에서는 낱개씩 팔면은 버릴 제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못 팔지. 왜? 내가 받은 물건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물건들이거든. 이거를 하나씩 팔면은 버릴 게 많아져. 불량률이 많아져서 AS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묶어서 파는 거야. 그러면 전체 평균값은 만족이 되니까. 그런 경제 논리가 이쪽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기한 거. 어렴풋이 이해가 돼? 어렴풋이. 아직은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 한 번 들었다고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서 내 걸로 내 지식으로 딱 승화시켜갖고 문제 나올 때마다 다르르 풀어내고 이거 그런 수학은 없습니다. 그건 산수지. 수학은 내가 머리를 작동시켜야 되고 새로운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내 걸로 체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수학은 잘할 수가 없어. 내 손으로 쓰고 내 머리를 안 쓰면 수학은 잘할 수 없어. 다만 이런 과정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수학은 정말 쉬워. 이 통계 단원에서는요,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어. 틀릴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그것도 선생님이 되게 쉽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상황도 딱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표본을 많이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분포를 볼 거냐? 지금 한 얘기야. 표본을 딱 하나 꺼내서 전체를 추정할 거냐?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지금 1단계를 봤어요. 여러 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들의 분포를 보는 거야. 됐지? 지금 문제가, 지금 풀어봤던 문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표본을 하나만 꺼낼 거래. 표본을 하나만 꺼내서, 이 표본 하나 꺼낸 게,
믿을 만한 표본이야? 이거 가지고 그냥 전체 추정한 거 그냥 써도 되겠어? 라고 확인해 보는 게 신뢰도라는 거야. 내가 맨 처음에 이 추정단원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는 얘기부터 했거든요. 그때 이 표본 꺼낼 때 균일하게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고 했어. 어느 한쪽의 편중에서 표본을 추출하면 그 표본은 신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렇잖아. 이건 균일하게 표본이 추출돼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쪽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무슨 이런저런 자료 뭐 통계조사 막 이런 거는요 다 믿을 게 없어. 단 한 개도 믿을 게 없어. 이거는 수학적으로는요 그냥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쓰레기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 오염시키고 그런 통계 자료들이야. 이게 통계 자료라고 부르지도 마. 이건 통계 자료도 아니야. 이건 조작된 수치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업을 듣다가 어느 한쪽 편에 치중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 편에 치중되어 있는 얘기를 들으시면 귀를 닫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 편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 여러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지. 그런데 그거를 교단에 선 사람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한쪽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디어도 지금 그래. 미디어들도 어느 한쪽 편에 치중되어 있는 미디어들이 되게 많아. 그런 자료들, 뭐 그런 뉴스들 이런 것들은 다 오염되어 있거든. 거기에 나오는 수치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거 다 오염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숫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도록 다 조작해갖고 만든 것들이거든. 이건 수학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사람들의 머릿속을 힘들어나 막. 30%라고 40%라고 50%라고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쪽 편에 가서 조사하니까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야. 뭐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미디어, 뭐 우리나라의 그런 통계 자료를 정치권에서 그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조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수치들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렇게 너희들한테 어떤 한쪽 편에 대한 얘기를 주로 강조해서 막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은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 교단에 선 사람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교사로서 강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너희들한테 하면 안 돼. 자기들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 있지.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뭐 가족들하고는 그런 얘기할 수 있지.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학생들한테는 어느 한쪽에 편중된 얘기를 심어줄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떠한 시도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어떤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나중에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성장하는 단계에서부터 한쪽 편에 치중된 사고를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들이 신뢰를 가지려면 되게 균일한 정도를 가지고 표본이 추출이 돼야 돼. 됐지? 그 전제하에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간이 무너져 버리면 그 추정이라는 단원 전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로 인해서 나오는 숫자들은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균일한 정도로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얘기 있잖아.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것 때문에 신뢰도에서 우리가 계산할 거리들이 생기는 건데, 그 계산할 거리가 뭐냐면, 자, 모집단이 이만큼 있어. 모집단의 범위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표본을 툭, 툭, 툭 이런 식으로 꺼내. 이 정도로 꺼내는 건 믿을만 하겠지.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래요. 이 안에서 이 표본들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표본을 꺼낼 때 이쪽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꺼내야 되지 않겠어? 상대적으로 여기가 많은데 똑같이 여기도 2개 꺼내고 여기도 2개 꺼내고 이러면 얘네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을 꺼낼 때 이런 모습으로 꺼내기도 해요. 이렇게. 표본을 이렇게 꺼내는 거야.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표본을 꺼내는 것도 괜찮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표본 2를 꺼내? 표본 2를 꺼내는데 이렇게 꺼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균일하게. 표본 2는 이렇게 꺼내. 괜찮아. 이 정도. 오차는 있겠지, 당연히. 그런 오차를 계산하는 게 신뢰도 계산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어떤 표본을 꺼냈어? 어떤 표본을 꺼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내. 여기서 많이 꺼내고, 가운데에서 듬성듬성 갔다가, 또 여기서 많이 꺼내고, 이렇게도 꺼내. 이럴 수도 있어. 이것도 괜찮아. 좋은, 아주 이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아직 못 쓸 만한 자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어디선가 표본을 하나 한번 꺼내봤는데, 그 표본이 이렇게 꺼내졌네? 이거 되게 안 좋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본을 꺼내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표본을 꺼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중에 내가 못 써먹겠어. 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쓰면 안 돼, 이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거는 쓰자. 이런 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빼버리고 싶은 거야. 야, 이거 너무하잖아. 라는 것도 빼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추출한 표본 범주 안에 이 평균값이 들어와 있으면 그나마 그놈 주변으로 평균값이 일하는 거냐? 내가 추출한 얘네들의 평균이 여기 있어, 얘는. 이렇게 표본을 꺼내도 평균은 여기 있겠지. 그럼 어쨌든 왼쪽도 오른쪽도 균일할 정도로 뽑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뽑아도. 어쨌든 좌우 대칭으로 뽑은 거 아니야. 그런데 표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아. 이쪽에서 많이 뽑고 이렇게 뽑았어. 그럼 얘 가지고 이놈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여기쯤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많이 먹고 여기는 듬성듬성 먹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치우치게 뽑은 거야 지금. 그러면 이놈의 평균값은 여기쯤 나오겠지. 요거 이해 가요? 내가 추출한 이 추출 범주 안에 평균값이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좋아. 그죠? 물론 평균값이 이렇게 있어도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범주는 이만큼 범주 아니야. 이만큼 범주 안에 얘는 평균이 좀 이렇게 치중돼 있어서 별로 안 좋은 놈이긴 한데, 이것도 난 거르고 싶기는 해, 실제로. 얘도 거르고는 싶은데,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수작업으로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장치를 만들었냐면, 추출한 범주가 평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추출한 범위가 이만큼이야. 그 안에 얘 평균값이 있지. 이런 거 쓸 수 있어. 추출한 범주가 이만큼이야. 이 안에는 이 평균값이 없지. 이 범위 안에 평균값이 여기인데 안 들어와 있잖아. 이 정도의 자료라면, 야, 이건 쓸모없는 정도의 자료야.
라고 버리자는 거야. 그거 이해되겠어? 됐어? 자, 그거를 어떻게 여기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린 한 집단을 가지고 그놈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계산한다 했어. 한 집단이야, 한 집단. 얘하고 달라요. 얘는 뭐야? 여러 개 집단이 가지는 평균값을 찾아놓고 그 평균값들이 가지는 분포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이거는. 한 집단의 분산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한 표본 집단만 얘기하는 거야. 표본을 딱 하나만 꺼냈어. 그런데 그 표본 꺼낸 작업이 균일한 정도로 표본을 꺼내지 않았다면 버려야지. 균일하게 꺼냈어. 균일하게 꺼냈는데 그랬는데도 이 범위 안에 평균이 없어. 그런 거 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한 표본 집단에 한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할 건데 한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한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찾을 건데 평균 구하는 작업이야 뭐 이렇게 쓴다며 한 표본 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쓴다며 이렇게 쓸 거고 그놈이 가지는 분산은요 이 한 집단의 분산을 또 따로 구하냐면 그거를 안 구해요. 왜 안 구하냐면 애초에 분산이라는 의미는 자료들이 가지는 분포라고 그랬지? 그래서 애초에 표본을 추출할 때부터 균일하게 추출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작업을 할 필요도 없어. 균일하게 뽑았다는 가정하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분산은 모 분산과 같아야 되겠지. 같다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따지면 좀 그렇긴 한데 비슷하겠지. 모 집단이 가지는 분포나 균일한 정도로 추출한 표본 집단의 분산이나 비슷하지 않겠어? 그게 많이 다르다면 잘못 뽑은 거야. 그게 많이 다르다면. 나는 균일한 정도로 뽑아야 돼. 그게 전제가 되어야 신뢰도를 하든 그 전 거를 하든 그게 다 가능한 거지. 모평균 이런 것들도 통계적 추정 단어는 그냥 균일한 정도로 추출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한 표본 집단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나 전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나 큰 차이가 없겠지. 왜? 분산이 뭔데? 평균에서 멀어진 정도,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펼쳐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거거든. 그게 분산이야. 자료들이 많이 펼쳐져 있으면 분산이 커. 자료들이 어느 한쪽에 많이 모여 있어, 이렇게 자료들이. 그러면 분산은 작아. 됐어? 많이 펼쳐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안에서 내가 표본을 꺼내는데 그 표본을 균일하게 아주 공평하게 표본을 추출한다면 그 표본이 가지는 펼쳐진 정도하고 모집단이 가지는 펼쳐진 정도는 비슷하지 않겠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모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면 이런 작업 안 해. 모 분산이 있는데 왜 하나를 가지고 뭘 추정을 해? 모 분산 가지고 전체 집단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우리는 그거 하기 싫은 거 아니야. 그지? 전체 집단을 가지고 뭐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분산은 또 주네. 우리 모 분산을요 계산할 수 있다라면 전체 모집단의 분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분산을 구했다는 얘기잖아. 분산을 구했다는 얘기는 평균도 구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모집단이 가지는 분포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는요, 한 표본 집단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그냥 모집단 가지고 조사하면 되는데 왜 추정을 해? 모집단의 자료가 있는데. 모집단의 자료가 없는 상황이야, 우리. 모집단의 자료가 없는데 전체 물건만 이만큼 그득히 있어. 난 이 전체 집단의 분포를 조사하고 싶은 거야. 이걸 다 조사해야겠는데 그러기가 싫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집단만, 한 표본 집단만 딱 꺼내서 이놈의 평균과 분산만 구해놓은 거야. 이때 이 분산은 전체 집단의 분산을 조사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는 거. 그거까지 됐어? 그래서 이쪽 얘기에서 한 표본 집단이 가지는 분산을 계산하면요, 그놈은 모집단의 분산과 실제로 근사할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주로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얘하고의 차이를, 이거지. 얘하고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해석과 이해가 되게 중요해. 자, 내가 한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출했어.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표본을 추출했어. 이 표본이 내가 써도 될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를 추정한다는 뜻이야. 그게 신뢰도 추정이에요. 그 신뢰도 추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균값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겠지? 표본 평균이 한 집단의 평균값. 이 표본 평균이 원래 이건 모집단의 지금 분포죠? 모집단의 분포고, 이 중에서 이렇게 표본을 꺼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표본을 꺼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본을 꺼내보기도 하고 한다고 그랬어. 어떤 표본은 이렇게 꺼내지면 못 쓰는 표본.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 표본이 가지는 평균, 표본 평균. 이 표본이 가지는 평균이 모평균 중심으로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신뢰도 계산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내가 수능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정도로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선생님 계속 설명을 할 거야.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 조금 아리까리하고 이거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좀 싶어도 나중에 또 듣고 하셔야 돼요. 한 번만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얘가 그 정도의 수학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놈이라면 수학은 쉬운 과목이었을 거야. 누구나 그렇게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수학은 쉽지. 그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돼. 처음 받아들이는 개념이 내 걸로 완벽하게 싹 내 몸 안에 확 스며들질 않아.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케이? 이게 이 단원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단원에서의 기본 개념은 얘하고, 이거죠, 이거. 요거하고, 얘하고야. 딱 두 개야. 표본을 여러 개를 추출했을 때 그 추출된 아이들의 분포를 보는 게 얘. 이놈은 하나의 표본 집단만 딱 꺼낸 거야. 하나의 표본 집단만 딱 꺼냈을 때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거야. 이거는 뭐야? 모평균이라고 그랬어. 모평균.
요거는 한 표본 집단의 평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은 거지, 이거지. 여기서요, Z값은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표준화시키는 게 Z로 바꾼다 그랬잖아. 근데 그 Z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한 얘가 Z를 몇 칸이나 갖니? Z로 봤을 때 얘가 몇 칸이나 갖니? 이런 뜻이거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요 Z를 실내 계수라고 불러요. 야, 95% 신뢰도로 추정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95%의 신뢰도로 추정해보자 그러면은 이 확률 값이 95%가 되게끔 Z로 95% 되려면 절반이니까 95%. 47.5? 여기가 0.475가 되는 점을 찾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95%. 이게 95%가 되게. 내가 꺼낸 이 하나의 표본이 그 표본을 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해. 근데 그 평균값이 이 범주 안에 들어오니? 라고 묻는 거야. 한 표본 집단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이 안에서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니? 를 확인하는 게 신뢰도 계산이야. 됐어요? 이해되겠어? 95%의 신뢰도로 추정해. 라고 하면은 이 Z값을 1.96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0.475를 찾아보시면 Z값은 0.96, 0.95, 0.96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는 문제마다 알려줄 거니까 니네 기억 안 해도 돼. 신뢰도 95%일 때 Z값은요, 문제마다 알려줘요. 98%인가? 99%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이놈을 이번엔 95%가 아니고, 야, 이번에는 99%로 해봐. 98%인가? 하여튼간, 이게 범위를 더 넓게 잡아. 그러면 이럴 때는 0. 여기 99%인가? 98%인가? 하여튼간, 그럴 때 여기가 2.58이 돼. 이런 건 문제도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신뢰도 99%하고 신뢰도 95%하고 어떤 게 더 믿을 만한 자료일까? 95%가 더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내가 뽑은 표본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100개짜리 모집단이 있어. 100개짜리 모집단이 있어. 내가 그 중에서 이 표본을 이렇게 꺼냈는데 이 평균이, 한 표본의 평균이 이만큼 안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보고 요 정도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게 신뢰도가 더 크겠어? 다시 요것만 잘 이해해도 되게 많은 걸 이해한 거예요. 내가 표본을 이런 식으로 꺼낸다 그랬지? 이때 이 표본 집단의 평균값을 조사할 거야. 이 표본 집단의 평균값도 조사할 거고 얘도 평균값을 조사해서 그 평균값들이 어떤 범주 안에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신뢰도 계산이라고 그랬어. 됐지? 자, 그런데 어느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그 범주를 넓게 잡으면 어지간한 표본은 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내가 이 범주를 줄일수록 걔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신뢰도가 더 좋은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그런 건 안 물어볼 거야.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물어봐. 근데 그게 말하자면 여기서 추정해서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수치들, 뭐 신뢰 계수라고 하는 Z 값이 1.96, 뭐 1.95, 뭐 2.58 이거 쓰는 거는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라서 니네가 기억 안 해도 돼. 이거 다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는 얘기지.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 근데 신뢰 구간은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만 그저 2배 하면 되지. 그 한쪽 크기가 이거야, 이거. 평균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 이만큼이 얘잖아. 평균 중심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이만큼이 얘잖아.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냥 이거 2배 하면 돼. 맞죠? 신뢰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얘야, 다 얘. 뭘 물어보더라도. 정말 어렵게 표현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요. 그건 아직 안 할 겁니다. 자, 이 얘기 가지고 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27번 봅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2예요. 정기분포. 이거 준 거지, 이거. 정기분포.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래. 그러면 걔는 이거 만들 수 있지. n이 256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걸 새로 만들 수 있지. 표본 평균의 분포는 만들 수 있어, 우리. 됐죠? 표본 평균의 분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가 256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짜리 신뢰 구간. 이 양끝값이 A랑 B인데 그 A랑 B가 누구야? 여기야, 여기. A랑 B. 여기는 이건 표본 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표본 평균 중심으로. 선생님 거꾸로 설명했나 보다. 얘가 평균이고 얘가 표본 평균. 에헤이.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가지는 이 구간 안에 평균이 있는지네. 거꾸로. 설명 거꾸로 했어요. 한 표본 집단이 가지는 구간 안에 모 집단의 평균이 들어있는지 정도를 따지는 거야. B-A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 그지? 요 표현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배의 신뢰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몇 퍼센트짜리? 신뢰도 95%로? 신뢰도 95%로 구해. 신뢰도 95%가 되려면은, 이게 95%가 되려면 여기 0.47오면 된다 그랬지? 근데 95%를 만드는 Z값을 1.96이라고 알려준 거야, 이게 지금. Z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했으면은 95%가 나온다고 알려준 거야, Z값을. 이 신뢰 개수가 그럼 1.96이 되면 되는 거거든? 여기가 1.96이라는 얘기지, 1.96. 그리고 여기서는 정기분포 2, 얘가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얘가 2고 여기 n자리에 256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256이 누구의 제곱이에요? 15, 16의 제곱. 그러면은 이 안에 16 들어갈 거니까 4분의 2가 되는 거네. n자리는 256. 그러니까 얘가 16이네? 16분의 2네? 8분의 1이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게 2 곱하기 1.9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해보면
0.8216, 8432, 8540 이렇게 되겠지? 0.245가 되고 그놈한테 2를 곱해줄 거니까 0.49가 되겠네? 답은 1번 나오는 거지. 계산은 이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 얘를 쓰는 건지, 그거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 자체는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좀 막 설명을 되게 장황하게 하고 막 길게 많이 얘기했는데 쉽게 그냥 사실은 이 단어는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실려도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버려. 틀려. 그냥 쉬운 것만 딱 맞힐래. 라고 할 거라면 그냥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끝.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면 쉬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막 이러는 거 뭐 이해 못하고 그러는 거 버려. 그래도 저거 쉬운 건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2등급까지 가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 통계 단원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좀 훈련하면은 이 통계 단원은 다 맞출 수 있거든? 특히 추정 단원은 다 맞출 수 있거든? 문장만 잘 읽어내고 잘 이해만 하면.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야. 이해하라고. 요 구조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한 번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요걸 잘 이해만 되면 보다시피 계산은 정말 심플하지 않아? 계산은 정말 단순해. 선생님이 지금 몇 개 문제 많이 풀어보진 않았지만 몇 개 문제 풀면서 긴 풀이를 쓴 게 거의 없어요. 해봐야 한 줄, 두 줄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만 잘 할 수 있으면 이쪽 단원에서는 틀릴 일이 없어, 실제로.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엉뚱한 계산을 하면 자꾸 틀리는 거야. 여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볼 때쯤 되면 이 통계적 추정 단원은 다 맞추는 걸로 목표를 해오시면 돼요.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안 틀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한 문제 정도 더 볼까요? 30번. 17년도 나왔던 문제고, 배점은 4점짜리도, 위에 뭐 3점짜리도 있었는데 너무 쉬울까봐 4점짜리로 골랐어요. 이번에는 99%네. 99%. 그러니까 이 상황이지, 이 상황. 요거. 이 상황. 99%. 뭐 그거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 그건 알려줄 거라고 그랬거든. 0.495 또 2배 하면 그게 딱 0.99지. 이게 99% 만드는 거야. 그때 Z값이 얼마라고 준 거야? 2.58. 2.58이라며 여기 2.58.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지만 얘는 기억 안 해도 돼. 이거 다 알려줘 맨날 이렇게. 자, 문제 읽어봅시다.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40이래요. 그러면 얘는 그냥 무게를 나타내는 정규 분포를 준 건데 평균은 모르겠대. 평균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는 40이래. 이렇게 준 거야. 이 상황을 줬고 이 농가에 생산하는 석류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 그러니까 개수가 64개의 표본을 추출하겠다는 뜻이죠. 한 번에 64개를 딱 들어서 보고 이놈의 분포를 본 거야. 64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석류 무게의 평균 값이 이거야.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써놨어요.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이였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대. 제가 예지. 저기 써 있는 플러스 C나 마이너스 C가 예인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C가 Z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인 거지. 나보고 뭘 구하려? C값 구하려. Z가 얼마라고? N은?
표준 편차는 이걸 계산을 못하냐고. 얼마나 쉬워. C 구했어. 그 다음에 산수 하냐, 이거, 산수. 이 정도로 쉽다니까? 정말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읽고 잘만 이해하면, 갖다 적용시키는 건 정말 산수야, 그냥. 유치원생도 그냥 이거 써놓고 계산하라고 하면, 유치원은 못할래나? 초등학생들도 이거 계산하라고 하는 건 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문장이 잘만 이해가 되면, 너무너무 쉬운 단원이에요. 이거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에이, 쉽다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조금만 비틀어서 설명해 놓고 표현해 놓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 설명을 되게 많이 한 거거든?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요 통계적 추정 단어는 나올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중요한 것들을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이 단어는 정말 안 틀릴 수 있어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통계적 추정 단어는 딱 두 가지야. 여러 번 많이 뽑을 거냐. 그래서 그 각각의 평균값들이 가지는, 각각의 표본 평균이 가지는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 이거. 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 아니면 표본 하나를 꺼내서 그놈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할 거니, 그게 이거. 딱 두 가지 상황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신뢰교수가 나오는 건 얘밖에 없잖아. Z값 나오는 거.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거야. 95%의 확률로, 99%의 확률로, 신뢰도, 이거야. 그 얘기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해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좀 잘 자꾸 적용시켜가면서, 문제에 적용시켜가면서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라는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는 경우의 수만 틀릴 수 있어요. 경우의 수는 내가 케이스를 잘못 분류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가지수를 계산할 건데,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빠뜨리지도 않고 중복하지도 않고 잘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류를 잘 해야 되거든. 케이스를 잘 나눠야 되는데, 이 케이스 나누는 기준을 잘못 잡으면, 잘못 오해해서 잘못 설정을 하면 엉뚱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잘 계산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 딴에는. 그래서 틀리는 문제들이 경우의 수에서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왜?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확률 계산할 때 경우의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렵다는 얘기는 확률도 어렵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전체 단원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이 케이스 분류하는 거,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 요것만,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네가 많이 해야 돼. 그거는 좀 틀릴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뒤에 들어먹어서 뭐 확률에서 계산하는 문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니, 뭐 조건부 확률이니, 이런 거, 또는 통계론 들어와서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틀릴 만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조금 더 훈련하시고 잘 이해하도록 훈련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럼 통계 끝냈어, 오늘? 이게 통계 끝이야. 그래서 통계 단원까지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또 풀어보시고, 확통, 화요일 확통, 화요일 날 확통, 확률까지, 경우의 수에서 확률까지, 통계 전까지가, 이산확률 공부 전까지. 화요일 날 그거 끝내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면 아마 통계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 만에 끝나죠. 책 별로 두껍지도 않고. 볼만한 문제, 적어도, 야, 3스텝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 스텝, 2스텝? 요 정도 문제들은 가능한, 자기 손으로 좀 하려고 막 애를 써보시고, 3스텝도 해봐. 문제 읽어보고, 덤벼보고, 해보고, 좀 어렵다 싶으면 체크해서 넘기고, 이건 내가 해볼만 하겠는데, 그럼 무조건 좀 끙끙거려보고. 알겠죠? 화요일까지,
해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화요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